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진 총수 일가가 명품을 세관을 거치지 않고 들여왔다는 탈세 의혹을 조사 중인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외에서 산 개인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밀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반입 의혹을 조사 중인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SNS와 내부 고발 등을 통해 쏟아진 총수 일가의 조직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은 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진행하던 조양호 회장 일가의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 내역 등 내사는 정식 조사로 전원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해외에서 사들인 개인 물품을 업무용으로 위장하거나 수화물 밀반입 전담팀을 만들어 세관 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빼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를 비롯해 명품 드레스 등 의류와 식품 등은 특수화물로 취급됐으며 모두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의미하는 KIP 코드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관세청이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공범 혐의 등 우려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조만간 조전무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배임이나 탈세 등의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무를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조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조현민 전무 외에도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한 조연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까지 모두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진그룹 3세인 조연아, 조현민 자매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이 인지 열흘 만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근 한진 일가가 빚은 논란에 대해 국민과 대한항공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뿐 아니라 앞서 땅콩회항으로 논란이 된 조연아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 역시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새로 만들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한진그룹 차원에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한 준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직원들로부터 내부 고발이 이어지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관세청이 조현민 전무 등 한진가 3남매 자택을 압수수색해 탈세 의혹이 짙은 수입 고가품을 다수 발견하는 등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향후 2년 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최근 중소기업 1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482곳의 85.5%인 412개사가 2년 내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상품, 용역 수출이 가장 많았고 전략적 제휴와 단독, 합작 투자 등 법인 설립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 기업의 절반은 경쟁 격화와 생산비 증가, 노사 분쟁 등으로 국내 경영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이르면 이달 말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 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2주간 이의 신청 기간 마감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병원 측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 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최고 등급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과 사무소 소속 공무원 18,000여 명이 전원 대상이며 서울시는 자치구에도 공문을 보내 특별 휴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든 자치구가 노동절 특별 휴가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 등을 맡아 쉬지 못하는 직원들도 다음 달 중순까지 모두 휴가를 쓰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교육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으로 첫 입시를 치를 현재 중3 학생들의 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오락가락 교육 정책이 불러온 혼선들, 김수강 기자가 이번 주 현장인에서 짚어봤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학부모들이 강의실을 빼곡하게 채우고 강의실 바깥까지 줄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당사자인 중3 학부모들로 대입 개편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당장 고등학교 입시부터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대입을 어떻게 할지를 보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표하는 걸 우선 선택을 하겠죠. 특목고를 염두에 두고 일찍부터 준비하던 학생들은 깜깜이 고입을 치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많은 혼란이 있고 일단 아이한테는 그냥 특목을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흔들리지 말고 해라 이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요. 8월 초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과학고는 개편안이 나오기도 전에 진학을 결정해야 하고 12월 초부터 입시가 시작되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일반고도 개편안 발표 후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개편안 결과에 따라 고입 선택이 대학 입시 유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섣불리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중3은 특목고와 일반고가 동일한 시기에 선발을 진행하는 동시 선발 입시의 첫 대상입니다. 아이들 처음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외고를 목표를 했었어요. 혹시나 잘못해서 떨어지면 일반고에 원하는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아예 외고를 포기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현재 중3들은 고입에도 치이고 대입에도 치이는 세대가 됐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대입과 고입을 동시에 손대는 경우는 제가 근래에 거의 보지 못한 경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3이나 고1이나 심지어는 지금 이제 고2 학생들도 나중에 재수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거든요. 이런 학생들까지 지금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중학교, 고등학생 전부 다가 혼란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 개편안은 당초 지난해 8월 발표됐어야 하지만 악화되는 여론으로 인해 발표 시기가 1년 늦춰졌습니다. 수능 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하여 짧은 기간 동안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7개월 만에 내놓은 개편 시한조차 일명 열린안으로 조합 가능한 시나리오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지난 16일 국가교육회의는 열린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며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온라인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 200건 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넉 달 안에 모든 일정을 마쳐야 합니다. 넉 달도 촉박한데 실제로는 더 빠듯합니다. 제대로 된 시한을 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빼고 나면 본격적으로 권역별 토론회와 TV 토론회를 진행할 시간은 7, 8월 2달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정책을 공론화로 푸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일단 국민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판단을 하죠. 그러려면 이 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큰 비전은 뭐고 그 안에서 입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교육회의에는 정작 입시 전문가도 거의 없는 상황. 공론화를 위해 꾸려질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생 이야기, 학부모 이야기, 교육자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전에 조사를 하셨던 분들이고 현장 교훈하고 그다음에 대입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좀 아쉬움.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야 되는데 많은 안을 놓고 골라주십시오 하는 것은 불신까지도 초래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학교별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일각에선 합격률에 따른 로스쿨 서열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25개 각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그간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94.02%였습니다. 졸업생 100명 가운데 94명이 변호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대가 93.53%, 고려대 92.39%, 아주대, 성균관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치러진 제7회 시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으로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매 시험마다 순위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첫 공개를 두고 객관적인 합격률이 공개돼 혼선을 막고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돼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다만 대학의 정원도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표면적인 결과보다는 이번 결과를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로스쿨 교과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결국은 로스쿨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법무부는 이 같은 결과를 변호사 시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식물을 키우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는 물론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사람이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 변화와 치유 효과를 실험한 결과인데요.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들이 텃밭에 모여 각종 작물을 키웁니다. 풀을 뽑고 물을 주며 함께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기 와서 주변 사람과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성도 넓어지고 건강에도 좋고 힐링돼서 좋습니다. 교정 한쪽에 마련된 텃밭에서 학생들이 모종을 심고 각종 채소를 가꿉니다. 상추 등 수확한 농작물은 급식 시간에 먹을 수 있어 기쁨이 2배입니다. 엄마한테 혼나면서까지도 그렇게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먹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식물을 키우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는 물론 암과 같은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과 불안감, 직장인은 스트레스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암 환자는 우울증이 대폭 줄었고 뇌졸중 환자는 손놀림이 33%나 향상됐습니다. 교실에서 식물 기르기 하나만을 해도 언어폭력, 욕설이나 희롱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체내 콜레스테롤도 감소가 되고. 농진청은 농업의 치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산업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짧은 진료 시간 때문에 막상 제대로 의료진과 얘기를 나누지 못한 채 발을 돌리기 일쑤였는데요. 이제 대형 병원과 동네 병원 어디에서나 원한다면 15분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15분 진료라 불리는 심층 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병원에 가도 처방약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얘기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대형 병원 19곳에서 시범 사업 중인 심층 진료를 이르면 5월부터 동네 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혀서 이제 동네 의원에서도 환자가 원할 경우 15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형 병원에서 15분 진찰이 시범 사업 중이라는 걸 모르는 시청자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네, 2015년 10월부터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임재준 교수가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기존 진료 시간인 월요일과 수요일 진료 외에 목요일 오후에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1시간에 3명에서 4명 정도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결과 환자 만족도는 상승하고 오히려 검사비는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비 78,919원을 포함해 15분 진료의 환자 평균 진료비는 15만 6,272원이었던 반면 진료 시간이 짧은 환자들의 평균 진료비는 검사비 16만 1,866원을 포함해서 20만 4,005원으로 15분 진료를 받는 환자보다 2배 이상의 검사비를 쓴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와,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진찰이 오랫동안 이뤄지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받아야 하는 검사 수가 줄고 약 처방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15분 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치료 계획이나 약물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환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환자들 역시 인터넷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불확실하고 한정적인데 충분한 시간 동안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 19곳이 15분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기관들에서도 15분 진료가 큰 호응을 얻게 되며 동네 의원에서도 15분 진료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든 병원에서 실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척추질환, 어깨질환, 자궁근종, 전립선 질환, 갑상샘 질환 등에 해당하는 외과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외과계에서 운영을 하며 상황을 살핀 뒤 가능하면 올 하반기엔 내과계까지 15분 진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동네 의원의 경우 대형 병원만큼이나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는 15분 진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진찰료 인상 외에 교육 상담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교육 상담료를 통해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특징과 치료 방법,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비용은 14,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동네 의원들은 15분 진료를 했을 때 교육 상담료를 포함해서 4만 원가량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어서 심층 진찰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환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일단 비용적인 면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기본 진찰료의 30%인 4,45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15분 진료로 진찰료가 26,000원으로 오르면 환자 부담은 7,800원으로 3,350원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교육 상담료까지 생기면 15분 진료 시 진료비가 12,0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15분 진료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실시하게 되고 환자도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복잡한 대형 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초진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은 6.2분이었는데요. 반면 환자들이 제시한 만족하는 진료 시간은 평균 8.9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택적인 심층 진료 제도가 정착되면 의료에 대한 질 역시 크게 만족할 것이라는 거죠.
네, 최근 OECD 건강통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 횟수는 14.6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문 횟수에 비해 진료 시간은 턱없이 짧아서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15분 진료를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갖춰지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